안녕하세요, 회생인심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를 하시면 개인회생 용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회생을 이제 준비하시게 되면 각하라는 용어가 있고 기각이라는 용어가 있고 폐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각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디를 들어가려는데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이 안 되는 거를 집어넣으면 각하가 나오겠죠. 각하가 나온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개인회생 요건도 안 되는데 집어넣었다? 그게 각하예요. 신용채무가 10억이고 담보채무가 15억 이하인 경우에만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안 지키면 법원에서 각하 명령이 내려옵니다. 기각은 뭐냐면 금지명령 기각도 있고 개시결정 기각도 있어요. 금지명령이라는 거는 압류, 추심, 독촉 그런 거를 금지시키는 건데 금지명령 기각이 나온다는 얘기는 최근 채무가 있다거나 도박, 옵션 또 법원마다 조금씩 달라요. 지방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로워서 그런 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금지명령 기각이 나오는 거고요. 개인회생 신청 기각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금지명령이 나온 다음에 개시결정이 2, 3개월 후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정을 안 하면 개인회생 기각 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폐지는 뭐냐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 변제금을 납부하게 돼 있어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폐지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변제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변제금은 뭐냐면 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게 가용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용소득의 사실은 변제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여서 그 변제금이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뭐가 있냐면 채권자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기본적인 서류를 받아서 부채 발급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요. 그걸 통해서 채권자 목록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채권의 원인이라든지 날짜, 금융기관 명을 적어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 채권자 목록을 가지고 내 가용소득으로 변제 계획안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의 비율에 따라서 얼마씩 갚겠다라는 변제 계획안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계라는 용어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기관이 갖고 갔다. 이거를 상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금지명령이 나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독촉, 추심, 압류가 금지되는데 왜 지급명령 결정문이 내려옵니까? 라는데 법원에다가 돈을 달라고 신청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금지명령이 나왔는데 채권자들은 저한테 독촉을 못해요. 근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금지명령이 나왔으니까 지급명령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시결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서류를 어느 정도 준비해서 법원에 접수를 해요. 그러면 이제 금지명령이 나오고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을 합니다. 그걸 보정명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정을 충분히 다 하면 개시결정이라고 해서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저희가 집어넣잖아요, 법원에. 그러면 이제 개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회생은 개시 신청이 나오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시 신청과 동시에 이제 변제금을 납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시결정이 기각되는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보정 서류를 제출 안 하면 이 문제가 있는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시결정 신청에 대해서 기각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각하는 아니지만 요건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소명을 안 했기 때문에 개시결정, 기각결정을 내리는 거고요. 폐지결정은 개시결정 이후에 내가 변제금을 납부를 안 하면 개시결정, 폐지결정이 내립니다. 인가결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개시결정에 납부, 그 다음에 변제금을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2, 3회 정도 납부를 하면 더 이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얘는 이렇게 채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얼마를 변제를 할 거다, 이런 거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는 걸 인가결정이기 때문에 개시결정이 나면 인가결정은 그냥 기간만 있으면 무조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면책은 쉽게 얘기하면 네가 채무가 있는데 더 이상 갚지도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돈을 안 갚는 게 아니라 얼마씩 변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6개월 동안 우리가 변제 계획안을 세워서 다 갚았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면책 결정 신청을 해요. 그럼 법원에서 면책 결정이 내려줍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신용이 0이었었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다 갚았으니까 더 이상 문제가 없으니까 뭐 거래를 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면책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제재산이라고 하면 중요한데요, 이 면제재산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상담을 해서 포기하게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면제재산이라는 건 뭐냐면 법률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어요. 얼마 정도 이상은 이거는 청산가치나 재산으로 보지 않겠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압류금지 재산이라고 해요. 그게 연관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면제재산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내 변제금도 조정이 되는 거예요. 사용내역서, 이게 좀 중요합니다. 우리은행에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럼 이게 쓴 내역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금융거래 내역서를 뽑아가지고 대출일 날짜하고 출금일을 기준으로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분들이 나오냐면 최근 1년 이내에 실무가 있거나 또는 도박이나 주식이나 선물 옵션, 코인 한 사람들만 이런 게 나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유의할 점은 이건 것 같아요. 어떤 사무실이 내 사건을 정말 진지하고 열정을 갖고 처리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대충 보면 금액이 정도 확정이 돼요. 근데 그 금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최소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이며 최소한 변제 기간을 줄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용어를 조금 알고 내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 그거를 먼저 따져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